안녕하세요.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에 나와 있는 79개의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가 현재는 비료나 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발전 연료라든지 연료 등 요업 제품 제조로도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다. 이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다바다에서는 2017년도에 식물성 잔재물이 이제 커피박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근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서 SRF 제조 신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신정서를 적극 허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이제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나라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허가권이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은 지자체고 이제 지정 폐기물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인허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 폐기물 사업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있죠.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해서 약 4개 지자체를 이제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이제 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사업을 계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가공 폐기물의 수주 운반 차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자, 이제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는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임대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주 운반적 발급 의무가 또 폐지됐다. 자, 이 말씀이네요. 이 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열분해 시설 재활용 시설로 분류됐다. 이거는 제가 열분해 유화에 대해서 유튜브도 많이 찍고 또 저희 카페에도 많이 이제 내용을 올리는데, 작년하고 올해 정도는 열분해 유화, 가히 열분해 유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열분해 유화가 재활용 시설로서 화학적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 7월이죠. 2024년 7월부터는 이 열분해 유화 사업을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희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열분해 유화 사업에 관심이 계시는 개인이나 기업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산업단지 입지를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 그저께 리튬 배터리가 화성에서 터져서 많은 사망자가 생긴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제조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NCM 기타 등의 히토류는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재사용할 때는 폐기물이 아닌 걸로 분류한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7가지 아이템이죠.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네요. 올해 순환자원 인정을 이미 받은, 고시에 의한 받은 게 있고, 고시에 의한 받은 게 7가지죠. 그 7가지에 포함된 내용인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순환자원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인정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순환자원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조하는 배출자나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 일정한 조건에 맞을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한다. 그럼 그 순환자원이 된다면은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배제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24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촉진법으로 이제 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미 규제 샌드박스는 환경부에는 원래 2024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아닌 산자부나 국토부는 이미 몇 년, 5, 6년 전부터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약 1000여 개의 이제 규제 특례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쳐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미처 국가에서 법을 재개정하기 전에 그 법을 활용하는 국민들이 규제를 규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2년 또는 4년의 기간을 통한 규제 특례를 받고, 그 규제 특례하는 기간에 문제가 없다면은 국가가 법을 바꿔주겠다는 취지죠. 제가 이제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순환자원 인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 환경성 평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샌드박스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규제를 없앤다는 부분이죠. 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2024년 4월부터 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혹시 법이 나의 아이디어 또 나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은 저희들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규제를 풀 수 있게끔 같이 이제 노력하시죠. 네. 그리고 이 철 스크랩 부분이나 그리고 폐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올해 초에 이제 순환자원 인정 고시에 의해서 7가지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철도 있고 종이도 있고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이제 폐 배터리 부분이고요. 또 이제 철 스크랩에 대한 뭐 공급 부족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촌에 가시면 버섯 폐 배지가 있습니다. 버섯 폐 배지가 부여 같은 데 가면 양송이 버섯이 많다고 하죠. 국내에 뭐 한 60%, 70%를 독점하고 있다는데, 이미 10수년 전부터 배지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한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폐 배지를 유지 제품이나 화력 및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로도 재활용 유형을 이제 기준을 확대했다. 이미 개정이 완료됐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사료용 살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완겨 또는 살겨가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한데 이걸 폐기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겨와 살겨 같은 것들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단 사료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오래전에는 완겨 또는 살겨를 열분해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바이오차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수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죠. 그걸 이제 포항 제철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아마 쇠를 녹이고 또 용광로에 이제 그 완겨의 숯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열분해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름을 만드는 열분해는 아니고 그 기계가 열분해 스타일의 기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떠오르네요. 완겨와 쌀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나쁘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열분해 유화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R-9-3에서 R-3-3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자, 기존의 열분해 유화인 정제 연료유는 소비자한테만 가게 돼 있었어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석유화학 정유사의 원료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의료에 대한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는 많은 옷을 사 입고
또 자주 옷을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폐 의류를 상당히 좋게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은 검소하기 때문에 옷을 오랫동안 입고 또 판매할 때 다리미까지 해서 판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양질의 이 섬유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양질의 이 섬유를 가지고서 또 패셔너블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폐 의류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폐 의류를 다른 용도로 SRF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벌어지는 옷을 이것을 다시 입지 않습니까? 자, 이 벌어지는 옷을 다시 입을 때는 재사용의 폐기물에서 빠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 많고요. 또 제가 이 폐의류 협회 관련자 되는 분들한테 이 재활용 신고를 많이 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의류에 대한 새로운 신종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면은 이제는 폐의류를 재활용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니게끔 이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열분의 기술 R&D 지원 시설을 확충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작년에 구미에서 열분의 유화를 이제 1호로 이제 60톤 적합 통보를 제일 먼저 냈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가 2022년이죠. 그때 이제 구미시에서도 이제 국가 지원금을 7, 8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2023년까지 6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투자해서 열분의 유화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만큼 열분의 유화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적인 사적 투자보다도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투자가 앞장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가 앞장서면서 현재 열분의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의 사업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될 줄은 판단이 되고요. 15년 전부터 열분의 사업을 준비해 왔고 또 인허가 부분을 해온 사람이고, 또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제가 처음으로 아마 적합통보를 낸 곳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계 선택 부분, 또 운영 부분, 또 여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는 타법에 의한 인허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PSM이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선이 돼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인 만큼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분의 유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열분의 유화를 하기 위한 폐 비닐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도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선별, 그것도 정건대적인 부분으로서 하죠. 물론 사람도 선별하고 일부 기계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닐류 선별 설비에 대한 확충,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면은 지자체에다가 선별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되지 않은 비닐이 소각장으로 갔는데 이것을 분리가 되어야지만 열분의 유화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분의 유화를 하기 위한 분리 선별장을 국가가 먼저 지원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고물상이나 아니면 폐기물 중간 재활용 쪽에서 폐비닐이나 EPR 제품을 분리 선별하고 있었죠. 이것도 좋은 아이템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권은 사실적으로 땅값이 비쌉니다. 수도권이 되든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의 대규모 비닐 및 플라스틱 선별장 사업이 어떨까요? 저는 오늘 또 펀딩해서
몇백억짜리 종합재활용업 선별장을 매수하고 거기에 대한 양수양도 의뢰를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선별장의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시고 하루라도 빨리 큰 땅에서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에 대한 선별장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 멸균 분쇄인데요. 자,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 폐기물은 소각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활용은 태반만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멸균 분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의료 폐기물이 노인층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130~140만 하고 있습니다. 수지 운반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멸균 분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관련되는 200m 보호 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법이 풀리면서 대학병원에서도 멸균 분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설의 규모가 시간당 100kg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4군데 또는 5군데 정도가 멸균 분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미 2020년 전에 그때쯤 이 멸균 분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몇 년이 흐른 이 지금 바로 사업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6월 20일 날에 환경부 의료 폐기물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작년 4월에 또는 작년 4월, 5월에 의료 멸균 분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시켰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kg은 아마 50kg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열분의 기계가 전기 멸균, 열관 멸균, 마이크로웨이브 멸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능해지리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오늘 또 멸균 분쇄에 대한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 관련자나 아니면은 멸균 분쇄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공시설로서 나의 병원에서 공공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멸균 분쇄 사업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음식물을 수지 운반하겠다고 해서 사업장 생활계 수지 운반업을 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다량 배출자, 음식물은 다량 배출자라고 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생활계도 아닌 그 중간 배출자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하다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장, 그러니까 생활계는 아니지만 사업장도 아니지만 다량은 사업장 폐기물 수지 운반업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해석을 해드렸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법 예고가 작년 9월 15일에 됐고 현재 법은 개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다량 배출자도 사업장 폐기물 수지 운반업자가 할 수 있게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식업용 폐합성 수지, 이제 말하자면 해양 폐기물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해양 폐기물이 소금은 있지만 지금 열분의 유화나 또 해양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해양에 대한 이제 생태계 그리고 해양에 대한 오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은 수협적인 차원에서 수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도 개인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뭐 수협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비용이 나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자, 법적인 측면은 이게 사업장도 아니고 생활계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환경부에서는 이제 작년 9월 15일 날 입법 예고를 했고요. 이제 아직까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수지 운반 허가가 아닌 신고로도 가능하고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안가에서 폐기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부두가 있고 배가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영농 폐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농 폐기물이 대부분
검은 색깔의 비닐루가 땅에 이제 파묻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집해서 이제 이게 세척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펠렛을 내는데요. 이제 뭐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그 사업을 인허가를 이제 대행을 해 왔고, 사실 입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문제는 영농 폐기물을 세척할 때 나오는 요 슬러지, 이 슬러지가 페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법원 개정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폐기물의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 없이 바로 농경지의 성토제로 재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존에 일반 이제 50%의 흙과 섞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흙을 섞지 않고 바로 농경지의 성토제로 재활용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영농 폐기물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이 폐기물 특히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